제 이 강단에 있는 제 김성열 얼굴을 잘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 제가 자랑을 한다면은 제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어떤 부동산도 좋고 동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찾고자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물었을 때는 제가 지어서도 만들어줘요. 지금 여러 가지 그 포털 사이트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정말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발 포털 사이트는 보지 말라고 이렇게 간곡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포털 사이트에 떠 있는 물건들은 전부 다 허수들이 많아요. 전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포장으로 해서 놔둔단 말이야. 어떻게든지 끌어와야 되니까. 자기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심지어 93%까지 허위 매물이 있어요. 100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국감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온비드라는 그 시스템 자체는 사실상 지금 어떤 신뢰성으로 본다 그러면은 100%라고 볼 수 있죠. 왜? 공공성 기관, 다시 말해서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온비드는 공기업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1%, 0.1%도 어떤 실수나 허위나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비드라는 그 시스템을 아직 가입을 못했다 그러면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하려시면은 일단은 부동산은 아예 체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것은 TGYF 시대라 그래요. TGYF 시대. 그게 무슨 뜻이냐? T라는 것은 트위터를 이야기했죠. G가 뭐겠어요? 구글. Y가 뭐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신갑나요? 우리가 유튜브라는 걸 항상 보시죠. 유튜브. 그렇죠? F는 페이스북을 얘기해요. SNS 시대에서 살면서 지금 모바일에 여러분들 휴대폰에 다운을 받아서 온비드를 나는 휴대폰, 모바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하고 있다. 돈 버실 분이 몇 분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시간을 보니까 한 40분 제 시간을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여기에서 지금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교육을 시킬 때 쓰는 자료예요, 이것은. 근데 이걸 소화할 수가 없어요, 다. 그래서 제가 한 40분 강의 중에 여러분들을 제하고 만나도 무슨 팁을 줄까? 어떤 팁을 줬을 때 오늘 내가 여기에 정말 잘했구나.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제가 아침에 8시 서울 여기서 8시 KTX 타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왜? 제가 부산에 우리 공사가 이전하고 그리고 1주년 기념으로 저를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좀 해줍사 하는 얘기가 들어오래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꼭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정보를 몰라서 이런 걸 못했구나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자체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이 학과 공부 어떤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했을 때 쓰는 강의 용도고,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어떤 충족이나
오늘 오신 보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정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걸 조금 집어주고 올려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열심히 이렇게 들으시고 메모하실 건 메모하고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어떻게든 통해서 전화를 하고 싶은 분들은 1588-5322를 통해서 하면은 제 전화를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공매나 경매나 진행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여러 가지 물어볼 거 많을 거예요. 이럴 때는 김성렬이한테 노크를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일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은 습관을 잘 길러야 돼요. 부자가 되는 것. 쉽게 말하면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따라서 이사를 가가지고 부자들의 DNA를 쫓아갈 줄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 부자들의 DNA는 달라요. 굉장히 4차원 5차원적인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제가 그 지나간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어떤 정부에서 어떤 추진을 한다, 앞으로 어떤 팩트로 바꾼다 부동산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흘러버리지 말고 그걸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라주시면 좋아요. 아무리 요즘 뭐 정부가 좀 신뢰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MB 정권 시대에 한번 저는 그때 전 국토의 대통령께서 녹색지대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 몇 년도인지 MB 정권에. 그래서 저는 그때 어디를 갔나? 삼천리 자전거 주식을 그때 바로 찾게 됐는데 그때가 한 2,300원꼴 됐어요. 삼천리 주식 자전거. 왜? 녹색지대에 자전거 도로를 다 만나면 제일 잘 팔릴 거 아니에요, 자전거가. 그렇잖아요. 그 부자가 되려는 특징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300원짜리를 3만 원 넘게 증권을 팔았으니까 상당히 돈을 벌었겠죠. 그렇죠?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부자라는 거예요. 지나간 거이지만.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정부나 어떤 공공성 기관에서 어떤 제도가 바꾼다, 어떤 식으로 바꾸나, 이런 것을 체크 포인트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라는 것은 진정 이야기하기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 여러분들이 돈 있으면 부자지요. 당연해요. 그것도.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내가 더 이상 부를 늘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이게 진정한 부자예요. 그렇죠? 더 이상 나는 뭐 돈을 벌 생각이 없다, 이제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자의 DNA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보라는 시대에서 가장 빨라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온비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온비드를 앞으로 통해서 하려면 여러분들이 모바일 손에 쥐고 계셔야 돼요. 그건 분명히 해줘야 돼요. 공공기관에서 무슨 뭐 회비를 받아야 뭐요, 개인을 위해서 이걸 해라 라고 했을 때는 따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경매에도 우리가 58개, 전국에 58개 지원이 있는데 경매에도 사실상 다 전자적으로 하는데 지금 매각 절차만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2016년대의 경매 시장도 전자 경매로 바뀌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세가 이제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공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건 소개도 많이, 제가 보니까 지금 앞 시간에 보니까 좋은 물건이 굉장히 많네요. 부산하고 경남 지역 이런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20여 통의 기본적으로 등기부를 보면서
눈으로 보지 않고 냄새로 맡고 알아요. 부동산이 이건 돈 냄새가 난다 안 난다를 냄새로 확인을 해요.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등기부를 이렇게 봤을 때 제발 그 열람용이라는 등기부를 보지 말아요. 이 시간 이후부터. 당신 전부 그래요 다. 그런데 뭐이 중요하냐면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등기부도 열람용하고 제출용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출용이 이상되고는 더 비싸지요. 그렇죠? 그걸 아끼려고 부동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투자할 것은 과감히 투자하셔야 되는데 제출용하고 열람용 차이는 제출용은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열람용은 그냥 열람일 뿐이야. 보고. 그래서 그 자체도 좀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공경매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 있냐면요. 지금 밖에 사인 간의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실 거예요.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절대 거부하고 안 하시려면 안 해도 되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인 간의 거래를 하든 아니면 공경매에서 거래를 하든 여러분들 자유예요. 자유인데 소유권 이전 자체를 지금도 법무사를 통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버냐? 돈을 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정보를 알고 큰 것을 지향해야지 정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소리 하냐면은 지금도 법무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든다 하면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딱 100에서 50% 절감. 그 얼마나 돈 벌어요? 쉽게 보면 1억이 들어간다는 소유권을 5천만 원이면 끝난다라는 얘기지. 이걸 정보를 잘 몰라가지고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슨 등기냐? 이게 인터넷 등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밖에서 거래를 해도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오냐? 바로 온비드 사이트 초기 화면에 보면은 인터넷 등기로 바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딱 한 번 누르면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없어요. 어디 산다, 전화번호는 어디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택에 그대로 계시면은 전화가 와요.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은 손도 안 대고 자동으로 하면서 50% 절감을 해요. 이렇게 돈을 보내야지. 그렇잖아요? 아마 한 번씩 해본 분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초보자신 분들은 이 억대 단위의 부동산을 처음에 이렇게 입문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굉장히. 무슨 물건 분석도 해야 되고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잘못하면 무슨 난리가 나지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공기업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온비드 시스템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입찰을 이렇게 하고 살짝 고를 때 여러 가지 그 부주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먼저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권리 분석이나 물건 분석 필수로 한번 체크 포인트를 하셔야 돼요. 온비드상에서 봤을 때 반드시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주의사항이. 이건 하나의 여러분들이 보고 이곳은 하나의 참고용 자료일 뿐이지 진정한 자료는 시군구에서 행정관청에서 입증한 서류 있는 것을 전체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은 500하고 1000만 원 미만, 500만 원하고 1000만 원 미만 자체에 있는 물건을 제일 먼저 한번 거래를 떠봐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은 야, 어떻게 부동산이 500만 원 미만이 있고 1000만 원 미만짜리 어떻게 투자하냐. 우리 사이트에요. 1000만 원하고 500만 원짜리를 다 모아놓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2,500개에서 한 3,000건 될 거예요. 오늘 한번 원비에티 들어가서 한번 때려봐요. 응? 여러분들이 주어를 줘가지고 저기 화면에서 500만 원 미만하고 1000만 원 미만짜리의 물건 검색을 했을 때 몇 건이나 존재하는데 전국에 이걸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세요. 원비에티 들어가서. 왜 제가 그러냐면 500만 원 미만 가지고도 뭐 7억을 벌었든 뭐 15억을 벌었든 20억 이상을 벌었던 분, 이분들이야말로 제일 잘한다. 내가 봤을 때 부동산의 최고 고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 같죠? 공기업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동산은 최저의 가격을 가지고 최고의 수익을 내는 분. 이게 부동산의 가장 잘한 분이라고 봐야 돼요. 백날 말로 떠들고 별짓을 해도 부동산 자체에서 전혀 수익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부동산을 손을 안 대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특히 초보자, 아마 여기서 지금 공인중개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영업을 영위하시고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경매나 사인간의 거래에서 이건 너무 어렵고 너무 풀리지 않고 이것은 권리를 어떻게 봐야 되냐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서울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1588-5321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크를 해요. 저는 무료로 상담을 다 해드리니까 돈을 받질 않아요. 그 변호사 사무실에 돈 받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들이 많이 오죠. 뭐 팩스로 이렇게 등기부를 뭐 보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좀 해달라 이런 분들도 있고 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기업에 있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했는데 사후에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 샀다. 여러 가지가 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절차상이나 진행상에 그것은 약간 미스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공기업에서는 그러신 분들이 하나라도 나오면은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철저하니 물어봐가지고 병이 없어요,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독특하게 아까도 조세채권 이야기했지만 84년도 2월부터 우리 공사가 이 업무를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이 어디로 오게 되냐? 캠코로 와요, 캠코로. 무조건 캠코로 옵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에서는 압류재산, 그러니까 조세채권을 다룰 수 있는 법률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법에 보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공무원에 준한다 하고 이렇게 법명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그러지. 아마 재산서 고시저나 이런 걸 발부를 받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끝에까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숙지를 하고 읽어보신 분 있어요? 재산서의 고지서를 이렇게 발급받고 오잖아요. 언제 와요? 7월달하고 9월달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산서 고지서가 또 왔구나. 신경질만 내지 말고 무슨 엊그저께 냈는데 왜 또 왔지 하고 그러지 말고 토지하고 건물을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2번이 나가요, 연간. 그래서 그걸 쭉 읽어봐. 내가 내는 세금이 근거가 뭐고 왜 내야 된다는 거 그거가 써져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뭐 납기 내는 얼마냐, 납기 후는 얼마냐, 이것만 보지 마시고 꼭 그런 것만 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면은 전화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온비드 상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거 있냐? 비상장 증권이 있어요. 우리 공사만 특이하게. 상장되지 못한 걸 비상장 증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증권부가 우리 공사에 따로 있어요. 또 증권부가. 이것도 세금 때문에 발생한 거이지만 그렇잖아요. 요즘 어떤 창업자들이 일대가 보면은 사실 이제 나이가 많이 연로하시고 그래서 또 자식한테 물려주고 또 그 자식이 또 자식한테 물려주고 보통 지금 뭐 많이 안 되는 한 3대 4대까지도 이렇게 쭉 물려서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이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증여세는 2007년 말까지 우리가 증권으로서 받았는데 지금 증여세는 새롭게 발생이 안 됩니다. 상속세에서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대박이라고 하는 것은 상장에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냐? 비상장 증권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썼으면 해요. 굉장히 좋은 거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훑어보면.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300건 이상은 아마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공사에서. 그래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보도 빨라야 되지만은 분석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상장 증권을 어떻게 거래하냐? 살짝 거래소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조사하고 어떤 시장에다 내고 또 팔아야 되는가? 이런 것은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여러분들 하실 일을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집안처럼 이렇게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공사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근데 그 담당자나 누가 여러분들을 좀 귀찮게 하고 편시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뭐 인사 조치를 하든지 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처럼 여러분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계속 접근하고 가서 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적극적 차원에서 해주지 못하면은 우리 공사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야,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본사 해가지고 작년부터 여기 지금 BIFC 해가지고 국제금융센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우리 공사로 활용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공기업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가이드야, 가이드. 편히. 그런데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직원들. 그래서 한없이 가서 직원들이 근 괴로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라고요. 왜 이용을 안 하셔? 이용을 해야지. 그래서 알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시간이 이렇게 이제 짧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돈이 벌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나하나 좀 해주고 짧은 시간에 이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이어야 돼요. 소극적 자세로 부동산을 해서 안 되고 아까도 이야기한 증권이나 이런 것도 안 돼요.
이 증권이 그냥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중소기업에서 사실상 현금이 있어도 현금 유동성 때문에 현금을 주지 않고 이런 상속이나 증여세에서 발생한 세금을 주식으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돼요. 예,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국세청에서 제일 먼저 국세청에서 받겠잖아요. 국세청은 국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도 세금 자체에서 두 가지로 분리하면은 등기상에서 항상 어느 세무서가 등장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전부 국가기관이에요. 세무서는. 근데 시군구 우리가 말하는 이건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증권은 국세 하나에 이르게서 발생한 거인데 세무서에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가 쑥 들어와요. 자산관리공사가 또 평가해요. 그리고 끝나면 또 어디냐? 회계사 쪽에서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재부의 평가소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고 기재부 장관의 사인이 나오면 그때 공고를 해서 여러분 앞에 내놓는 거예요. 절차상은. 예,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사시면 돼. 근데 사기 전에 이 주식평가는 잘 모르신 분들은 절대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물어서 가면 돼요. 예, 항상 물으세요. 근데 거꾸로 해요. 일을 저질러 놓고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 그렇죠? 해결이 안 돼. 특히 농지 같은 것이 제가 보면은 농지를 사실 때 농지가 뭐예요? 여러분 농지가 뭐이죠? 전하고 답하고 거기에 하나가 뭐이죠? 가수원이에요. 이게 농지라고 해요. 농지는 반드시 현재 적용을 받고 있는 게 농지법 8조에 적용을 받아요. 그 8조가 뭐냐?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반드시 취득 자격, 농지 취득 자격 청구를 해라. 근데 요즘은 쉬운 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농지를 딱 사야 되겠다 하면 어디로 들어가냐? 저 무슨 군, 무슨 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무슨 면의 사이트로 들어가면은 착 떠요. 뭐 뜨냐? 이 농지는 영농을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걸 영농여건 분리농지라 그래요. 부를 때 제목을. 그래서 그 사이트에 보면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딱 찍혀 있어요. 알아버려요. 그러면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뭘 하냐? 아무 거이라도 해도 돼요. 아무 거이라도. 가서 집도 지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전원생활 하실 분들, 이러신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해졌잖아요, 요즘은. 모르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고도 잘 모르겠다. 이게. 그러면은 그 행정 공무원이 있겠잖아요, 농지는. 그렇죠? 그러면 그 행정 공무원에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의 유권 해석을 먼저 받아보세요, 한번. 나는 누구누구 뭐하는 사람인데 캠코의 공매 절차에서 농지가 나는 이걸 사고 싶다. 이 샀을 때 소유권 이전 받는데 영향이 있냐 없냐. 이걸 먼저 유권 해석을 한번 받으라는 거지. 그렇죠? 받든지 말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절차상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물어서 왜 하자가 나오면 안 돼. 왜 이게 농지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못 받을까?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안 돼. 조건이.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하나 붙여서 제가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어떤 거 있냐? 우리나라는 지목 자체를 그렇게 변경을 잘 안 해요.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서 옛날은 전이었는데 거기가 주유소가 지금 생겼어요.
주유소가 생기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목을 띄면은 과수로 나와. 이게 지목 변경을 안 해놓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감정평가사를 여러분들이 그 감정평가서 보면은 나오잖아요. 자, 현황은 뭘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이런 데서는 감정평가서를 한번 출력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현장을 여러분들이 가서 사진으로 메카트를 하고 그 입증 자료를 농지행정공무원의 담당자한테 찾아가서 이쪽에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담당자는 그걸 보고 뭘 가요? 출장을 나가야 돼요. 한번. 그게 의무니까, 자기 일이니까.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아, 이거 맞다. 그러면은 내용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뭘 띄워주나?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반려 통지서를 끊어줘요. 근데 그 반려 통지서의 내용을 잘 기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다 어떻게 써보냐? 담당자가. 이 지역은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지역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나가면 끝나버려. 소유권 이전 못 받아. 영원히. 못 받아요. 그렇게 나가면. 원상 회복을 해라는 지역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친구가 어디 인사발령을 가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한번 시도는 해볼 수는 있지. 안 그러겠어요? 네. 동일한 조건, 동일한 사람하고는 이미 얘기가 끝나버렸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방법이고. 어쨌든, 공면 경매를 둘 중에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되거나 이런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하시면 돼요.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오겠죠. 어떻게든지. 안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절차상의 문제냐, 여러분들이 어떤 부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부대 조건이나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이래야 한다라고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혼자서 알아서 해요. 얘들 장난이 아니지. 그걸 반환해 주라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보증금 내놓고 나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3천만 원 미만하고 3천만 원 이상인 건 조세채권에서 한 달을 주고 그 다음에 7일을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경매를 이용했을 때 사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자, 그리고 부산은 현재 어떤 바람이 분지는 제가 잘 몰라요. 사실상 저는 이제 서울, 경기 뭐 이런 쪽으로 좀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건을 사실 때 어떤 것이 좋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 대비로 제가 보면은 부산하고 대구 전국에서 제일 많이 아파트가 뛰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제일 많이 뛰었다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어떤 전문가로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시대적으로 아파트는 아니다. 저는 거기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분양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것이 중요하냐? 어떻게 팔아먹을까? 이걸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항상 계산을 해야 돼요. 파는 것이 중요해요. 파는 거.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현재 우리가 그 신문지상 매스컴 거기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아마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4만 5천 채 정도 돼요. 근데 올해 12월까지 신고를 해갖고 집을 지을 수 아파트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이 한 74만 채 정도 됩니다. 올해 안까지. 그러면 우리가 일산 신도시하고 분당 신도시에서 200만 호, 300만 호 해가지고
전두환 정권 끝나고 노태우 정권이었죠. 그때가 가장 많이 분양을 할 때가 75만 채 했어요. 근데 이걸 근 육박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합 건물은 이미 한 12년 정도 내리막길이 이미 PF를 해가지고 망가진 것이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어요. 우리 공사가 또 그걸 받아가지고 처리를 다 했죠. 우리 공사가.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이렇게 해보면 상당한 수준이요. 지금 1200조 정도 돼요. 근데 가계대출의 단점이 하나가 돈을 갚는 데 있어서 변동금리를 한 번에 받으려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이렇게 안 하고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이걸 분할 상환 조건으로 아마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야지 갚는데 부담이 없겠죠. 이게 이제 주관부서 어디냐? 부처 자체는 우리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적인 걸 합니다. 왜 요즘 와가지고 작년하고 비교해서 요즘 와서 특히 이렇게 부동산에 신경을 쓰고 하는 이유는 있어요. 왜? 우리가 1999년도 한국은행에서 99년도 5월달에 최초로 뭘 했냐? 금리 목표제를 정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가지고 금리를 땅땅 이번에는 얼마 내린다. 이번에는 얼마 올린다. 이걸 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까지 금리가 얼마예요? 1.5죠. 현재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금리로 봐서는 어떻게 해야지 자산관리를 잘할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가장 쉬운 게 부동산으로 집중적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부동산으로. 그래서 제가 개인적 소견을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집합건물은 하지 말라 이렇습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약간 뭐 어떤 빛은 이렇게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2의 하우스푸어가 반드시 온다 하고 제가 선언을 하죠. 옵니다. 제2의 하우스푸어가.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그러면은 어디에 수익을 낼 것인가? 많이 있죠. 서울이나 이런 데는 수익성 자체를 내는 방법을 여기는 부산은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 경기는 가장 많이 지금 경매에서 사들이는 거에 뭐냐? 한국이 사실상 80년대에 목욕탕 문화하고 사우나 문화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90년 때부터 어떤 것이 생겼냐? 찜질방 문화가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근데 서울 강남에서 찜질방이 그건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정도 그 문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문화 수준이 올라가 버리니까 누가 밖에 있으면 누가 목욕을 하고 찜질방 그런 거 안 합니다. 지금 다 집에서 설치해서 해버려요. 지금은. 그러면 이게 대부분 이 찜질방이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커. 그래서 한 사례를 제가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찜질방하고 목욕탕하고 해서 이걸 사가지고 어떤 걸 제가 줬냐? 그림을 그리고. 자, 이것은 원룸을 다 빼라. 이걸.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303개를 뺐어요. 원룸이. 303개. 그래서 요즘은 또 권리금이 없어요. 권리금이라 보증금이. 시대가 요즘 보증금 시대가 가고 지금 보증금이 없어요. 보증금 없이 70만 원 원룸 무조건. 그래가지고 한 달에 앉아서 현금 유동성이 2억 한 1천만 원 정도 수입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은 응용 매뉴얼이에요. 응용 매뉴얼. 누가 응용을 그때그때 잘하냐.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전문가들이 옛날에는 뭐 잠재 가치가 있다, 미래 가치가 얼마다
이런 건 지금 쓰지를 않습니다. 그럼 뭘 쓰냐? 요즘은 사용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현 가치예요. 그래서 사용가치가 좋아야 된다는 거지. 부동산은 바로 내가 직접 돈이 유동성이 나오고 사용가치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특히 부산하고 서울 팩트하고 다른 거이 많이 해요. 이제 지역도 좀 부산이 적고 그런데 전원 수익성에 신도시, 다시 말하면은 새롭게 뭐 거기가 아파트가 2,000세대다 5,000세대다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반드시 들어온 거에 뭐이 들어와요? 상가 전부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지역에 먼저 가는 사람을 개척자라고 해요. 개척. 여러분들은 개척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어느 아파트 상가나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평균이 10년 세월이 지나야 안정적으로 돌아오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 자체의 수익을 하려면 뭘 사냐?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앞으로 재래시장에서 나온 물건, 시장도 이건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한 번도 망해보지를 않았어요. 재래시장의 물건을 사가지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왜 이럴까라고 해보니까 뭐이 나오냐. 재래시장은 수요가 100명이면 똑같이 100명이 항상 동일해요. 수요가. 들쑥날쑥이 아니야. 요즘 뭐 난리죠. 뭐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각 지금 살아나 말라고 백화점들이나 어디나 막 난리를 치죠. 미국에 사는 그대로의 이제 돼가지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장을 수익을 내려면은 재래시장이 있는가 없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재래시장은 여러분들 신경을 잘 안 써요. 모든 사람들이 안 쓰니까 계속 유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 때 굉장히 싸게 사버리죠. 살 때. 그렇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자면은 한 25년 정도의 한 25년 정도 조금 넘었어요. 그때 재래시장을 4천만 원대를 이렇게 41평 정도 전용 면적이 이걸 저 은평구 가면은 서울에 대림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나온 것을 하나 사가지고 지금 현가치로 따지면은 한 30억 가요. 현가치로. 그러면 이걸 수익을 내는데 한 달에 월세로 지금 현재 한 650만 원 정도 받아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어떤 걸 계산을 저보다 더 잘하겠지만은 시장을 봤을 때 그렇게 재래시장을 좀 보고 틈새를 공략을 해라 이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팁을 지금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많아요.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한번 만나가지고 모든 걸 들으려고 하면은 그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캠코하고 여러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서 노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제 시간이 지금 뭐 한 40분 남게되는데 우리 그 진행한 분이 빨리 끝내라고 자꾸 그러네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아무튼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팁을 좀 줬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한 5분 안에 제가 하나만 팁을 주고 갈게요.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에서도 여러분들이 중심 상업지역 내에서 땅을 볼 때 25평 미만인 땅을 사세요. 25평 미만인 거.
그러니까 뭐 15평짜리도 이 짜투리 땅이라 그래요. 이걸 공작을 하시라고. 왜? 잘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는 한 5층에서 6층 정도 단독집을 지어도 한 5, 6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바닥 면적하고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할 때 그 정도는 항상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디자인들을 잘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걸 2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6억 정도는 나오게 돼 있어요. 계산하면. 그래서 중심 상업적 내에 25평 미만으로, 우리가 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만에 뭐 10평도 좋고, 그런 짜투리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는 걸 협소주택이라 그래요. 협소주택.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바람이 굉장히 불어요. 왜? 신경을 안 써요. 그건 땅인지 몰라요. 하도 작으니까. 요걸 중심상을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올려란 말이야.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고. 예. 그래서 제 시간이 지금 뭐 다 돼가지고 조금 길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또 해줘야 돼요. 계속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강의를 6시간, 풀로 8시간을 한 거의 기록이에요. 한번 얘기를, 보따리를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그래서 한번 그렇게 시간을 잡아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또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그렇죠? 예, 누구누구 좀 한번 불러달라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줘야 돼요. 지금 시대적으로.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제가 얘기 드리지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이드를 통해서, 가이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예요. 언제든지 목적지에 안착을 제대로 하게끔 캠코는 노력을 하고 거듭 이렇게 노력하면서 갈 겁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의 캠코하고 항상 우리 집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주인이다. 곧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작게나마 이렇게 저를 만나고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그게 이제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가운데에서 하십시오. 하시고 저는 김성렬이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최고의 영광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하시는 일마다 좀 대박이 나고 항상 건승하기를 제가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소개받은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입니다. 예,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를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 동향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난 2010년경, 11년, 12년경만큼의 초호황기는 아니지만 이 빨간색이 우리 부산 지역의 가격 변동률인데 조금씩 상승률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변동률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 달에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한 0.3% 내외 정도씩이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그 주택가격 상승률이 한 4% 내외 정도를 기록하지 않겠나. 웬만큼 팔려고 하는 물건들은 다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안 팔리는 물건은 팔고자 하신 분이 너무 욕심을 많이 내는 경우, 두 번째 너무 큰 집을 갖고 있는 경우, 세 번째 너무 오래된 집을 갖고 있는 경우, 이 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향은 아시는 것처럼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거의 초호황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지난해까지 확정된 통계를 보면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주요 지역별 전체 공급된 물량이 아파트 기준으로 약 10만 채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1년에 약 2만 채 정도가 공급이 됐는데 우리 부산 지역에 늘어나는 세대수, 그 다음에
그 가구 원수를 고려했을 때 1년에 필요로 한 아파트 수를 한 13,000호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2만 채 정도씩이 공급됐기 때문에 상당히 공급이 과잉된 상태인 것은 분명히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이 지역별로 좀 편차가 무척 심합니다. 그래서 강서구, 기장군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의 공급된 물량의 한 45%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두 지역. 그 외에 북구 지역까지 합치면 한 절반 정도가 3개 구에서 아파트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공급도 많지만 특정 지역에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난 것들도 앞으로 시장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지금 양산시가 한 3만 채 정도가 공급이 돼가지고요. 상당한 공급 과잉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초호황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이 경매 같은 것들도 지금 낙찰가율이 98% 이상까지 올라와져 있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의 낙찰가율이 한 80%대인 것과 비교해보면 우리 지역의 주택시장에 호황기에 힘입어가지고 결국 이 아파트 경매 시장도 무척 많이 활기를 띠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동향 중에 하나가 이 지역주택조합 형식의 아파트 공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극호황기, 주택시장의 극호황기에 나타나는 주택 공급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주택조합 형태의 공급이 거의 없다가 최근 들어서 2, 3년 사이에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약 40여 개가 넘는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값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이 진할수록 그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전형적으로 땅값 상승이 높은 지역은 대전, 세종시 주변, 그 다음에 우리 부산, 그 다음에 대구, 그리고 제주도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땅값 상승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국 평균 59개월째 땅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 지역도 지금 60개월 넘게 땅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동향이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들은 주택시장의 호황이 너무 오래되고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토지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덜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택시장의 좀 열기가 조금씩 조정을 받는 과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토지시장 쪽으로의 관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의 땅값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멀리 가가지고 외지의 땅을 투자하는 것들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지역 인근의 땅을 투자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본식 장기 불황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장기 불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도심지에 가깝거나 도심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걸 도심 입지 토지라고 얘기하는데 도심 입지 토지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 입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 땅들보다는 우리 지역의 땅의 가치가 그만큼 더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러한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아직까지의 동향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와 같은 부동산학을 하는 학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같은 이런 상당히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조금 과열이 되어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 또 저와 같은 학자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률은 낮고 거래가 아주 잘 되는 정말 안정된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이런 모습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그런 시장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들은 신규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열이 좀 나타나고 있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전반적인 기존 재고주택만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시장이 바람직한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좋은 호시장이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상당히 좀 안정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련 과정 속에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이 앞으로 좋아진다 나빠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몇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형태의 그 이야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또는 부동산 시장에
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근거를 보면은 일단 많이 논란이 되는 것들 중 이야기가 첫 번째 거시 경제에 대한 전망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 전망보다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때는 거시 경제 지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세계 경제 동향, 국내 경제 동향, 금리와 같은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정책,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앞으로 무척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 공급, 앞으로 공급이 더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도 앞으로 시장 전망을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지금까지는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됐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느냐 아니냐, 이것도 무척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계대출 증가율, 무척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대출도 앞으로 어떤 형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시각,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거꾸로 그렇지 않다, 끝물이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시각도 아주 팽팽하게 갈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지금 한번 우리가 같이 큰 차원에서 한번 다뤄봐야지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 것을 예측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그 한국건설경제연구원 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해봤는데요. 일단 현재 지금 거시경제 지표가 세계, 중국, 한국 다 모두 올해보다는 내년치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 벌었던 것보다 앞으로 벌어질 것이 적고요. 또 지금 벌었던 것보다는 내년에 벌어들일 소득이 더 적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들은요, 결국 우리 가계 소비과도 밀접한 영향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이 이 거시경제 지표 차원에서 조금 안 좋아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통계상에 나와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여건이 저성장 고착화 우려, 그러니까 높게 상승하지 않고 낮은 상승률이 지속되는 것들이 장기간 흘러갈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금리는 분명히 미국발 금리는 인상이 된다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이 금리 인상 우리나라의 시기는 현 정부 기간 동안에는 지금까지 띄어놓은 이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 시기를 최대한으로 억제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시경제 지표가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저성장 그리고 금리는 올라가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의 방향은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것인가. 저는 제가 앞으로 시장 전망에 있어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목입니다. 정부의 정책. 즉 2017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 대통령이 되신 분이 여당 후보가 됐던 야당 후보가 됐든 간에 지금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2017년, 18년, 19년 입주 물량이 사상 최대로 많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입주 물량이 쏟아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를 책임질 대통령님께서 올해 정도, 지금 정도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간다라고 하면은 입주 물량이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우려처럼 큰 폭의 조정은 나타나지 않을 거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다음 대통령 선거가 2017년 12월 달에 있는데 이 선거에서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지 않고 또다시 과거의 정부가 했던 것처럼 냉온탕식 정책을 되풀이한다라고 하면은 2017년, 18년, 19년 입주 물량이 사상 최대로 많아지는 시점에서 지난 10년 전인 2005년 전후와 같은 큰 폭의 조정이 일정 기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의 기조가 지속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도 그동안의 규제 완화 체계에서 일부 벗어나서요,
7월 22일 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하나가야 하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자가 싼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상품을 취급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출받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3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출 나가는 폭이 똑같았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DTI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DTI라고 하는 것들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자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출폭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에 대출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이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규제 완화, 경기 부양에서 현 정부도 규제 강화, 경기 부양 조절로 전환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경기 부양 조절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경기 부양을 끊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다음 정부의 정책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지난 2005년, 6년, 7년도와 같은 상당한 혼란도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정책의 방향 또는 주요 변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요 다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급 과잉 현실화될 것인가? 이미 공급 과잉은 지금 현재로도 물량만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은 공급 과잉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공급 과잉이 표출되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주택 사업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의 중과 같은 것들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저금리에서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에게 주택 구입을 상당히 많이 유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인데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에 대한 부작용이 안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공급 과잉에 대한 것들이 점점 누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인 공급 과잉 논란이 확산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평균 2만 호 정도 이상의 주택이 공급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3만 호 이상 정도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동안에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다가 2014년서부터 공급량이 급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금 국토교통부의 주택종합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적정 주택 공급수는 1년에 약 30만 채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0만 채 이상 공급되기 시작한 시기가 지난해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물량 자체로는 공급 과잉이다라는 판단이 쓰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확산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내년 이후의 공급량이 무척 중요한 사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공급 과잉 논란에 대한 확산은 더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는 결국 이 공급 과잉에 대한 것들을 가장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공급 과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분양 아파트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공식 통계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미분양 아파트가 약 3만 3천 호 정도로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미분양이 작았을 때가 약 100호 미만이었는데 지금 다시 한 1,300채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공급 물량이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통계만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집계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 남아져 있는 미분양 물량은 이것보다도 훨씬 많을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급 과잉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변수, 물량이 많더라도 수요가 뒤쫓아가면은 가격 조정은 덜 받거나 안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 수요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부산은 절대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부산시에서 준비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같은 걸 보면은 앞으로 2030년까지 부산시 인구가 410만 명 정도로 늘어나는 걸로 예측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공급 많이 된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 가능하지 않겠느냐를 문제를 두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이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그리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금 다행히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나은 것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는 바와 같이 세대수는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세대수가 2020년까지는 증가하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요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이 수요를 보면은 상당한 불안정한 모습을 띠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은 주택이나 부동산 수요자들에 해당되는 나이가 20대에서 40대에 해당되는 분들인데요. 이 20대에서 40대에 해당되는 분들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서울과 6대 광역시 중에서 이 20대에서 40대에 해당되는 분들의 비율이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 꼴찌입니다. 7대 광역시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 노인분들 인구, 노인이라고 하면은 만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의 인구도 지금 서울과 6대 광역시 중에서 우리 부산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이 11%대인데 우리 부산은 지금 1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아진다는 것들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인구 측면에서의 수요가 크게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 베이비 부모라고 해당되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는데 1955년서부터 1963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할까요? 주택 수요자 역할을 할까요? 내다 팔까요? 살까요? 내다 팝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나왔던 정부의 보고서에 보면은요, 정부 관련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보면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베이비 부모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은퇴가 가장 많아진답니다. 이 시기에 베이비 부모들이 전국적으로 내다 팔라고 마음먹고 있는 주택수가 70만 채 정도에 이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량이 늘어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 세대에 해당되신 분들도 지금 우리 부산 지역이 서울보다는 적지만 전체 인구에서 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수요의 증가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까? 게다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돈이 많으시고 부자이실 거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 전체 분들을 두고 봤을 때는 부산의 이 시도별 자산 현황을 보면은 정말로 다소 좀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구당 소득을 보면은 전국 평균이 가구당 4,600만 원의 소득을 벌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지금 4,200만 원밖에 못 벌어들이고 있고요. 서울과 6대 광역시 중에서는 꼴찌입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거죠. 결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부동산 수요 증가가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야지만 투자 차원이 됐던 간에 발생이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소득이 낮은 편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자산 규모도 우리 부산이 지금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낮고 인천과 거의 꼴찌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 소득의 저증가되는 것들도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이다. 물론 이 가계 증가 같은 것들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이러한 그 저성장 시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부산이라고 해서 유독 높은 가계 성장을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많아지지는 않을 거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가 가계 대출입니다. 이 가계 대출 큰 폭으로 늘어났죠. 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 것들입니다. 좋아졌습니다. 우리 부산도 결국 가계 대출이 늘어난 것만큼 이 시장이 좋아졌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계 대출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는 가계 대출에 대한 부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가계 대출이 괜찮다는 분도 계시고 너무 많다는 분도 계시고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것들은 결국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계 부채가 늘어나서 연체율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부실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결국 부동산 시장에는 특히 주택 시장에는 엄청난 침체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7월 22일 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시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가계부채 더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시장은 좋아지겠지만 만약에 부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더 큰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지금 현재 이 가계부채 증가하는 것들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보다는 침체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조금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7월 22일 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 입장에서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들을 마냥 좋게만 바라보지 않는 사항까지 놓여져 있다. 이것이 제가 보는 지금 정부의 생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물 끼얹기 때문에 규제하지 말아라는 얘기. 하지만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100조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변수로서는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전문가들의 시각. 이 전문가들의 시각이 시기상조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끝물이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전문가들 조사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처럼 그 어떤 금융기관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시장 전망 지수가 지금 2015년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앞으로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한 오른쪽에도 우리 서울신문사에서 예측한 전문가들의 조사 내용인데요. 지금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에 대한 것들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지역을 나눠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조사에 보면은 매매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냐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는 조정이 없을 것이다. 즉 가격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하고 가격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답이 반반 정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6대4 정도 되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방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답을 하고 계십니다. 거의 8대2 정도가 됐죠. 8대2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문가들의 시각이 이 끝물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답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보여지겠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보면은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전문가들보다는 비부동산 전문가, 예를 들면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더더욱 우려 섞인 목소리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조사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렸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려는 의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문제는 주택시장, 즉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는 주택시장에 이상 기류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 것들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 기류가 나왔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들은 혹시 2017, 18, 19년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아지는 시점에서 조정이 안 나타나면 더 좋지만 혹시 조정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지금 또 한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는 투자 목적이 됐던 어떤 부동산 활동 측면이 됐든 간에 상당히 혼란을 맞이할 수 있는 사항도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준비를 해야 하는 이런 사전적 준비 단계가 지금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금 드렸던 몇 가지 통계와 사실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가격 상승률은 비교적 낮고 거래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이 앞으로 꾸준히 진행되려고 하면은 몇몇 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온기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앞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난 시기에 지금 같은 온기가 유지되려고 하면은
몇몇 가지 선결 과제가 해결돼야지만 앞으로 조정이 없고 지금처럼 온기 유지가 되면서 거래가 잘 되는 이런 바람직한 부동산 시장이 전개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느냐? 앞서도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지금 다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관성 유지가 무척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지난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같은 시기로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IMF 외환위기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모든 규제를 풀어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많이 활성화시켜놨습니다. 그때 2002년, 3년도, 4년도까지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 아파트들이 3년 후에 입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2006년서부터. 입주 물량은 늘어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과열된 모습에 놀래가지고 부동산 규제를 합니다. 그 가장 큰 대표적인 규제가 2005년도에 시행됐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란 겁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시켰고요. 토지도 중과시켰고 종합부동산세 만들어서 세금 때렸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만들어가지고 과표 올렸고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시장이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난 것들이 침체를 불러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거시경제 지표는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안 나빠지면 다행일 거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책을 잡으신 분들의 책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가 내년도에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급 물량에 대한 것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마냥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는 것들, 그 공급되는 아파트들 쫓아다니면서 프리미엄 얻으시려고 다니신 분들, 결국은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면은 건설회사는 점점점 아파트를 분양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점점점 나빠지는 상태로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조금씩 건설회사가 공급 물량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좀 자제를 할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공급 물량이 좀 줄어들어야지만 앞으로 시장이 지금처럼 온기 유지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2만 세대 이상 훨씬 뛰어넘는 아파트가 공급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그만큼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30만 호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해결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건설사들이 지금 지난 4월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에요. 분양가를 너무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도 최근에 분양됐던 아파트들이 1,300만 원대를 넘는 아파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뭐 해운대 지역에 뭐 물건이 다르긴 하지만 특정 아파트는 평당 가격 뭐 7천만 원 육박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부산 지역도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가 곧 2천만 원 넘는 것들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주택시장의 수요자들이 줄어드는 것들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도 줄어들고 투자 목적을 하려는 분들도 가격이 올라가면 프리미엄이 안 붙기 때문에 안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들도 자구적인 노력 차원에서 분양가를 지금보다 더 올리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같은 또한 저와 같은 투자자들을 계속 소위 말하는 그물 안에서 놀게끔 해야 하는 이런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양가를 올리지 않는 이런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도 무척 중요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가계대출을 조정한다든지 또는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또는 지역경제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꼭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그 다음에 내년에 분양되는 물량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적느냐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너무 많이 올린다라는 느낌이 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요 세 가지가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많은 조정을 받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저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앞으로 좀 시장이 더 좋아져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시민분들이나 저도 좀 더 많이 바쁘고 또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우리 그 각 공사분들도 좀 안정된 그런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맡은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